안녕하세요. 김삿갓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관악산 정상. 바위 위에 나란히 앉은 우리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데 내 시선은 그 사람의 왼손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반지. 세월에 닳아 빛이 바랬지만 옆면에 새겨진 것. 작은 새 한 마리. 종달새. 제가 직접 깎았습니다. 45년 전 구로공단 선반 위에서 야근이 끝난 새벽 손끝이 까져가면서 저기 혹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름이 순이 아닙니까? 그때 불어온 바람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파트 거실은 아직 어둡고 형광듯 불빛 대신 베란다 너머로 스며드는 가로등 빛만이 바닥에 길쭉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운동화 끈을 묶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잠든 할멈을 깨우면 안 되니까. 20년 넘게 새벽마다 반복해온 동작이라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데 문제는 냉장고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우웅 하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막걸리 페트병을 꺼내 배낭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라벨도 없는 투박한 플라스틱병. 동네 슈퍼할머니가 직접 담근 거라 맛은 보장하는데 생긴 건 영 볼품 없었습니다. 나랑 비슷하지. 그때 등 뒤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눈이 부셔서 찡그리는데 돌아보니 할멈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파마머리가 한쪽으로 눌려 있었고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친 채로 입이 일자였습니다. 또 산이야. 밥은 산에서 먹지. 뭘 먹어? 라면 끓여줄 테니 앉아. 안 먹는다니까. 앉으라면 앉아. 나는 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45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저 목소리 앞에서는 신병처럼 굳어버립니다. 할멈이 부엌에서 냄비를 꺼내는 소리가 들리고 물 끓는 소리가 나고 라면 봉지 뜯는 소리가 나고 매일 듣는 소리인데 오늘따라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할멈과 내가 이렇게 된 건 사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은퇴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그 사이사이에 대화가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던 건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짧았으니까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매일 집에 있게 되니까 없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거실 소파에서 좀 비켜. 내가 청소를 해야지. 내 집에 내가 앉겠다는데. 앉으려면 방에 가서 앉아. 이런 대화가 하루에 서너 번. 그러다가 한 달 전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할멈이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를 사다가 양념까지 해놓은 날. 나는 그날 등산 동호회 회식이 있었습니다. 까먹은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달력에 적혀있는 것도 봤고. 근데 현관에 서서 운동화 끈을 묶는 순간 뒤에서 할멈이 오늘 저녁에 이라고 말하려는 걸 등으로 느꼈는데 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까먹은 거야. 그냥 어떤 날은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그 숨이 막히는 이유가 뭔지는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왔는데
부엌 식탁에 미역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갈비도, 초 2개가 꽂힌 케이크도, 초는 녹아서 크림 위에 눌러붙어 있었고, 할멈은 안방에서 불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그 뒤로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라면이 나왔습니다. 할멈이 앞에 놓고는 다 먹고 그릇은 싱크대에 하고 돌아서며 산에서 굴러떨어져도 난 몰라. 안 굴러떨어져. 그래 마음대로 해. 컹.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라면을 먹었습니다. 뜨거웠는데 계란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안 먹는다고는 했는데 계란까지 넣어준 거야. 이 사람은 잔소리를 하면서도 늘 한 가지를 더 챙깁니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안으로 차갑게 밀려들며 머릿속이 잠깐 비워지는 느낌. 이 순간이 좋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관악산 들머리까지 걷는 20분.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니까. 등산로에 들어서니 이미 몇 사람이 앞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헤드랜턴을 단 사람, 등산 스틱을 찍찍 찍으며 올라가는 사람. 나는 스틱 같은 건 아직 안 씁니다. 다리가 부들거려도 손에 뭘 들고 가는 게 싫어서요. 이 고집 하나는 죽어도 안 고쳐집니다. 박형!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등산단골 김 사장이 헐레벌떡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등산복에 머리띠를 한 그 사람은 만날 때마다 소리가 큽니다. 아유, 오늘도 혼자야? 마누라가 쫓아냈어? 쫓아낸 게 아니라 내가 도망친 거야. 아이, 그게 그거지 뭐. 김 사장이 껄껄 웃으며 앞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 등을 보며 슬쩍 웃었습니다. 도망친 거라.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정확한지. 숲을 지나고 계단을 오르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이 감각이 좋습니다. 발밑에 돌이 굴러가는 소리, 참나무 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이 진한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변하는 그 순간 이 산은 매주 와도 같은 날이 없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늘 바위 위에 걸터앉아 배낭에서 막걸리 페트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돌렸다니 펑 소리와 함께 탄산 냄새가 올라옵니다. 병째로 한 모금. 차가운 막걸리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등산으로 달궈진 몸 안에서 시원하게 퍼집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멀리 한강이 구불구불 흐르고 이 높은 곳에서 보면 전부 조그맣습니다. 사람들도 걱정도 후회도. 여기가 좋아. 여기선 아무도 안 물어봐. 왜 그러냐고, 뭐가 불만이냐고. 그냥 바람이 불어. 그때였습니다. 옆 바위에 누군가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사각 바람막이 천이 스치는 소리. 고개를 돌리니 보라색 등산 조끼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보온병 뚜껑을 열어 뭔가를 따르는 중이었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정상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다시 서울 쪽을 바라보며 막걸리를 홀짝였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곁눈질을 한 순간 할머니의 왼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왼손 약지, 은반지. 세월에 닳아서 광택은 거의 사라졌지만 은빛이 아직 남아있는 오래된 반지. 가늘고 단순한 장식이라고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새 소리도 저 아래 도시의 웅성거림도. 남은 것은 내 심장이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쿵쿵쿵. 저 반지 내가 직접 깎아서 만든 건데. 반지를 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상의 바위도
보라색 조끼의 할머니도 사라지고 눈을 감은 건지 뜬 건지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45년 전 그 시절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78년 서울역. 18살의 나는 충남 논산에서 올라온 완행열차에서 내려 서울역 광장에 섰습니다. 트렁크 하나, 안에는 옷 2벌과 어머니가 싸준 고추장 1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는지 전부 바쁘게 걷고 부딪히고 소리를 지르고 나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30분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왜 다 화가 난 얼굴로 걷는 거야? 그게 서울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구로공단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소개받은 공장 사장이 문도 없는 쪽방을 보여주며 여기서 자고 내일부터 나와! 했습니다. 쪽방이라고 해도 사람 하나 누우면 꽉 차는 크기에 벽에는 누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여름이면 천장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불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붕이 있으면 감사한 시절이었으니까요. 공장 첫날 선반 앞에 섰습니다.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귀를 때리고 기름 냄새가 코끝에 쫙 달라붙고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반장이 와서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솔직히 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만 끄덕끄덕 하다가 혼자 선반 앞에 남겨졌는데 레버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유독 깔끔해 보이는 사람. 단발머리에 마른 체형. 눈이 조용한데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공장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귀신손이라 불렀습니다. 실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말없이 내 선반에 레버에 손을 뻗더니 딱 맞춰주었습니다. 이건 왼쪽으로 먼저 돌려야 돼요. 그 목소리를 처음 들은 순간 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목소리 하나에 얼굴이 빨개지다니. 18살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순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힘이 있는 건지. 이순이 19살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 공장 생활은 고됐지만 순이가 옆에 있으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둘이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펼치는데 순이 도시락에는 항상 반찬이 2가지였습니다.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내 도시락에는 김치 하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순이가 계란말이를 한 조각 슬쩍 내 도시락 뚜껑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말 없이. 나는 모르는 척하며 먹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할 줄 몰랐으니까. 그때도 나는 그랬습니다. 야근이 끝난 밤이면 공장 앞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천막 아래 나무 의자에 앉아 소주 한 잔씩. 소주잔이 작아서 2모금이면 비었는데 순이는 한 모금에 비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을 세우는 습관이 있었어요. 본인은 모르는 그 작은 버릇이 나는 좋았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내가 좀 취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높이 날라고 종달인데 왜 맨날 땅만 파고 있는지 모르겠다. 순이가 웃었습니다. 왼쪽 볼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며 종달새는 높이 나는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가서 노래하는 거래요. 여기서도 노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나는 45년 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요. 순이 없이는 부를 수가 없었으니까. 공장 동료들은 우리를 놀려댔습니다. 특히 같은 라인 철수라는 놈이 맨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종달아! 박종달! 이순이 앞에서만 선반 속도가 2배야! 온 공장 사람들이 웃었고 나는 귀까지 빨개져서 아이씨 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순이는 슬쩍 돌아보며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보조개. 반지를 만들기로 결심한 건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공단 근처에 작은 은세공 가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은 한 조각을 샀습니다. 한 달 월급을 아꼈습니다. 점심을 밥만 먹고 포장마차도 안 가고 순이가 요즘 왜 안 와? 하면 배가 안 고파서 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야근이 끝난 새벽 혼자 공장에 남아서 선반을 돌렸습니다. 은을 깎고 다듬고 또 깎고 손끝이 까지고 기름때가 끼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름때는 지금도 내 왼쪽 검지에 남아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베어버린 그 시절의 흔적. 완성된 반지의 옆면에 새 한 마리를 새겼습니다. 종달새.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날개를 펼친 모양이었습니다. 관악산. 우리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산행이었습니다. 그날 가을 하늘이 높았고 낙엽 밟히는 소리가 사각사각 났고 순이가 앞서 걸으면서 빨리 와 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정상에 올라 해가 지는 걸 봤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서울 시내에 불이 하나둘 켜지는 그 풍경 앞에서 나는 주머니에 넣어둔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그냥 맞으면 끼고 다녀. 순이가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뭐야 이게? 프로포즈야? 아니 그냥 순이가 웃었습니다. 보조개. 뭐 예쁘다. 새가 있네. 순이가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는 순간 해가 관악산 너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손가락에 은반지가 빛나고 그 빛이 점점 붉어지는 석양에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을 나는 숨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을 45년이 지난 지금도 눈을 감으면 봅니다. 눈을 떴습니다. 관악산 정상, 현재 바위 위. 옆에 할머니가 보온병 뚜껑에 담긴 술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을 누르며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반지를, 옆면을, 새가 있는지. 할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뭘 그렇게 봐요? 내 얼굴에 묻었어? 아니요. 설마 아닐 거야. 40년이 넘었는데 하지만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지의 옆면을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는데 할머니가 손을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가 있는지 없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는 바위 위에 앉아 막걸리 병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보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1분이 걸렸고 실행하는 데는 10분이 걸렸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1번, 2번, 3번. 박종달, 네가 30의 반장한테 월급 올려달라고 했을 때보다도 더 떨리네. 4번째야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기 한잔 하실래요? 막걸리 페트병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숨기려고 일부러 팔을 쭉 뻗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어색해 보였을 겁니다. 할머니가 페트병을 봤습니다. 그거 막걸리야? 예. 뚜껑 바로 마시는 거 아니지?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셨거든요. 아까 병째로 벌컥벌컥. 할머니가 페트병 입구를 힐끗 보더니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됐어, 나도 있어. 보온병에서 뭔가를 따라 보여주는데 붉은 빛이 도는 진한 액체였습니다. 복분자주. 그건 좀 센 거 아닙니까? 산에서 마시는 건 도수가 반으로 줄어. 내가 정했어. 할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걸걸하고 눈에 장난기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허물이 없달까. 처음 보는 사이에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각자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보라색 조끼에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할머니의 왼손이 보온병 뚜껑을 감쌀 때마다 나는 눈이 그 손에 갔습니다. 반지, 저 반지.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와요? 매주. 혼자? 예. 마누라는 집에 도망 나온 거구만. 코웃음을 치며 보온병 뚜껑에 복분자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됐어. 나도 매주 와. 나도 혼자고. 우리 둘 다 불쌍한 거지 뭐. 불쌍하다니. 나는 쓴웃음을 지었는데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짧은 말들이 오가는 사이 나는 할머니에게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새끼손가락을 세우는 습관, 보온병 뚜껑을 잡을 때 찻잔을 들듯 새끼손가락이 도도하게 올라갔습니다. 순이도 그랬어. 소주잔을 들 때마다 저렇게. 웃을 때 나는 소리, 크크크. 입을 다문 채 코로 웃는 것, 순이도. 아니, 비슷한 건가? 헷갈립니다. 40년이 지나면 기억도 제멋대로 변하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구로 쪽에서 살았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구로 공단 쪽입니까? 거기서 일했지. 젊은 시절에. 나는 막걸리 한 모금 크게 삼켰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기려고 페트병을 꽉 쥐었더니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반지 예쁘시네요. 할머니가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은반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요? 오래된 거예요. 말이 멈췄습니다. 친구 혹은 친한 사람 혹은 다른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니, 그냥 오래 끼고 있었더니 이제 안 빠져.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게 내 평생의 버릇이니까. 이것 때문에 순이도 잃었고 할멈과도 멀어졌고. 그런데 이번엔 할머니 쪽에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박종달.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이 살짝 커졌다가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그 찰나의 흔들림을. 종달? 종달새? 이름 예쁘네. 예쁘긴. 어릴 때 별명이 종달종달 떠든다고. 종달종달. 말이 없으니까 애들이 반대로 놀린 거야. 종달새는 노래를 잘하는데 넌 벙어리라고. 할머니가 크크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소리에 또 가슴이 쿵했습니다. 그때 하산하려는 등산객 부부가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60대쯤 보이는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남편 팔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 두 분 좋아 보인다. 아저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산에서 만난 인연이야 뭐. 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 본. 그런데 옆에서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등산객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행복하세요 하고 내려갔고 나는 입을 벌린 채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왜? 내가 싫어? 아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싫지 않은데. 할머니가 보온병 뚜껑을 다시 들며 태연하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막걸리만 들이켰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서며 무릎을 탁탁 털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요? 왜요? 그냥 혼자 마시는 것보다 둘이 마시는 게 낫잖아. 할머니가 몸을 돌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라색 조끼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데 나는 그 왼손을 마지막까지 눈으로 쫓았습니다. 반지가 석양빛에 반짝였고 옆면이 슬쩍 보이는 것 같았는데 뭔가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새 아니면 그냥 흠집?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바위 위에 혼자 남아 텅 빈 막걸리 페트병을 내려다봤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이렇게 긴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관악산 쪽을 바라보며 토요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셈해본 적이 있었나? 순이를 만나던 그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늘 쓰던 낡은 등산 모자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둔 새 모자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70번째 생일에 사다 준 건데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 모자를 이리저리 돌려서 보다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늙었다. 이마에 주름이 깊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고 목 피부가 처져 있고 200분의 1도 그때 그 18살이 아닌데 무슨 부질없는 짓을. 하지만 모자는 벗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는데 할멈이 안방에서 나와 나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고? 산을 가는데 왜 모자를 바꿔? 낡아서. 그 모자 20년 썼는데 갑자기 낡아? 할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45년 같이 산 사람의 직감은 무섭습니다. 뭐 누구 만나? 아무도 안 만나. 산에 가는 거야.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과잉 반응이라는 걸 본인도 알았습니다. 할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래 이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뒤통수가 뜨거웠습니다. 왜 저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의심받을 것도 아닌데. 아니, 의심받을 것 맞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관악산 정상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부지런히 올라왔습니다. 숨이 차서 한참을 헐떡였는데 이상한 건 막걸리 대신 약주를 사온 겁니다. 동네 마트에서 고른 거라 별건 아닌데 그래도 막걸리보단 낫지 않습니까? 종이컵도 2개 챙겼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박종달. 너 지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바위에 앉아 기다리는데 시간이 안 갔습니다. 약주병을 만지작거리고 종이컵 2개를 꺼냈다 넣었다 하고 쓸데없이 배낭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그러다 등산로 쪽에서 보라색이 보였습니다. 보라색 조끼. 오늘은 목에 작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스카프 끝이 펄럭이며 할머니가 정상 바위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일찍 왔네. 자리 잡아놨어? 아닙니다. 원래 여기 앉는 자리라. 거짓말. 저번에는 저쪽 바위였잖아. 들켰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헛기침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보온병을 꺼내며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스카프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 같은 게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약주를 종이컵에 따랐습니다. 할머니 앞에 한 잔 내밀며 오늘은 이걸로 가져왔습니다. 약주 되게 신경 썼네. 아닙니다. 그냥이 많아 아저씨. 저번에도 그냥, 오늘도 그냥. 할머니가 크크 웃으며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가 깊어졌습니다. 젊었을 때 뭐 했어요? 공장 다녔지? 어디? 구로. 거기 맨날 야근이었다며? 나는 종이컵을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아유,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구로에서 일했거든. 다 그랬어, 그때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구로공단은 전부 야근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심장은 이성과 상관없이 뛰었습니다. 구로, 야근, 공장,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나무 위에서 까치가 울었고 바람이 잠깐 멈췄고 정상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나는 종이컵 안의 약주를 들여다보며 45년 전 관악산 정상에서 순이에게 반지를 내밀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보조개. 새가 있네. 석양.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저기 혹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혹시 이름이 순이 아닙니까? 5초간 정정.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리고 눈이 반짝 빛났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름 어떻게 아세요? 그 반지. 나는 할머니의 왼손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만든 거요. 옆면에 새가 있지 않습니까? 종달새. 할머니가 천천히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반지 옆면을 내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 세월에 닳아서 흐릿해졌지만 날개를 편 모양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종달새. 맞아. 그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앞이 흐려졌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공장 선반 위에서 은을 깎던 새벽, 순이가 반지를 끼며 웃던 석양. 기다리지 마. 미안해. 하고 사라져버린 그 아침. 순이야. 나야. 종다리.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남 앞에서 운 적이 손에 꼽는데 이 순간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울컥하는 게 보였습니다. 눈이 빨개지고 입술을 깨물고 그러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종다리. 그 세 글자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순이가 나를 부르던 그 이름. 30년 만에 듣는 그 호칭.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면서 할머니가 내 등을 한번 두드려줬습니다. 2번도 3번도 아닌 딱 한 번 말없이. 감정이 가라앉은 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순이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3개월 동안 서울 전역을 돌아다녔어. 수소문해서 일본에 갔다는 건 알았는데 주소를 몰랐어. 편지를 쓰고 싶어도 보낼 데가 없었어. 할머니는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그랬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힘들었겠다 하며 눈을 내리깔았지만 나는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순이다워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순이도 원래 듣는 쪽이었으니까. 결국 포기하고 선을 봐서 결혼했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말을 멈췄습니다. 그 다음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슴이 뛴 적이 없었다는 말. 그건 할멈에게 너무 미안한 말이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잘 살았어. 거짓말은 아닙니다.
잘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빠짐없이 가장으로서 할 일은 다 하면서 다만 가슴 한쪽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뿐. 그때 왜 말도 없이 갔어? 그 질문을 한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뭔가를 말하려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말이 끊겼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정상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할머니의 스카프가 펄럭였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봤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지? 이상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너무 벅차서 그 느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 말에 오히려 가슴이 더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40년을 기다렸는데 뭐가 급해. 천천히 하면 되지. 그래. 천천히 하자. 둘이 나란히 앉아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약주가 거의 비었고 할머니의 보온병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데우고 이 높은 곳의 공기는 아래와 달리 투명했습니다. 냄새가 없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바람 자체가 냄새라고 해야 할까? 맑고 서늘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눈을 감았더니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순이가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공장 옥상 점심시간. 그날 순이가 평소보다 반찬을 많이 싸왔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소시지까지 4가지나. 왜 이렇게 많이 싸웠어? 그냥 오늘 많이 먹어. 무슨 소리야? 맨날 2개만 싸우더니. 순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웃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조개는 똑같이 들어왔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도시락이라는 걸.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순이의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쪽방문 앞에 종이 쪽지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순이 글씨체, 조그맣고 반듯한 글씨. 기다리지 마. 미안해. 6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장에 뛰어갔습니다. 순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순이가 쓰던 장갑만 접혀 있었고 작업복 거리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장에게 달려왔습니다. 이순이 어디 갔습니까? 일본 파견 갔다. 어제. 뭐요? 멍하니 순이의 빈자리를 봤습니다. 선반은 돌아가 있었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순이만 없었습니다.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순이의 손모양으로 늘어난 낡은 면장갑. 기름이 배어 빳빳한. 이걸 가져왔어야 했는데 나는 멍하니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현재. 그때 장갑을 가져왔어야 하는 건데.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 아니, 혼잣말이야.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온병 뚜껑을 잡은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을 나는 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속으로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는데 입모양만 보면 순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걷히고 어느새 우리는 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72살이 되어 처음으로 편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야, 우리 늙었다, 그치? 누가 안 늙어? 난 무릎도 안 좋아. 나도 내려갈 때마다
계단이 원수야. 등산하는 사람이 계단이 원수라니. 둘 다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농담인데 이 나이가 되면 바보 같은 것에 웃을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밥이라도 먹을까? 할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밥? 그래. 산 아래 해장국집 괜찮은 데 있어.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를 고민하는 얼굴. 입술을 깨물었다가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나를 봤습니다. 좋지. 둘이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앞서 걸으면서 뒤돌아보면 할머니의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와. 급할 거 없어. 할머니가 뒤에서. 누가 급하대? 라고 중얼거리며 내려왔습니다. 그 뒷모습을, 아니 내 앞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속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해장국집에 앉았습니다. 뚝배기 2개를 시키고 나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빨갛더군요. 술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얼른 집어넣는 게 보였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슬쩍 확인하고 다시 넣는 것도 누런 봉투 같은 것이 얼핏 보였는데 나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 봉투가 뭔지. 해장국집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편안한 식사가 있을까?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이 할머니의 얼굴을 흐리게 가리는데 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이 순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기분이 좋으니까 그 흐릿함마저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장 시절 이야기, 지금 사는 동네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할머니는 잘 들어주었고 간간히 웃어주었고 때로는 에이 그게 어딨어 하며 반박도 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할머니가 구체적인 대답을 피한다는 것을. 그때 공장 회식에서 부장이 넘어졌잖아 하면 그랬겠지 하고, 네가 좋아하던 노래가 뭐였지? 하면 노래? 그건 오늘 이 뚝배기 맛있다 하며 슬쩍 화제를 돌려버리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부 단서였는데 감정에 취한 눈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반지도 그랬습니다. 분명 은반지인데 할머니 손가락에서 살짝 헐렁했습니다. 돌려가며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게 딱 맞는 사람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주인의 손이 아닌 증거였는데. 순이야, 기억나? 그때 공장 회식에서 부장이 술 먹고 넘어진 거. 분명히 그랬겠지라고 할 텐데. 그때 네가 웃음을 참느라 입을 막았잖아. 보조개가.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보조개가 없었습니다. 순이에게는 왼쪽 볼에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쏙 들어가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그 보조개. 40년이 지나도 보조개가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주름에 묻힐 수는 있어도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너 보조개가 없네. 할머니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뚝배기 끓는 소리만이 보글보글 들렸고 옆 테이블에서 아주머니들이 떠드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나와 할머니 사이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고 테이블에서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나 순이 아니에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 내 이름은
정복순이에요. 순이, 친구. 뚝배기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나머지 모든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순이는 할머니가 아니 복순이라는 이 사람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4년 전에 갔어요. 폐암. 얼굴에 혈색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귓속에서 우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갔다니 어디? 하늘로요.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튕기는 소리. 하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하늘. 순이가 갔다고. 4년 전에 폐암.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뒤엉켜 돌아갔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복순이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가끔 말이 끊겼습니다. 순이는 일본에서 3년을 일하고 돌아왔지만 나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대전에서 살았다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순이는 평생 나를 잊지 못했다고. 2022년 폐암 판정. 6개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고. 마지막 병상에서 순이가 나한테 반지랑 봉투를 맡겼어요. 복순이의 목이 메었습니다. 순이가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이 반지 끼고 관악산 가줘. 그 사람이 거기 갈 수도 있으니까. 나는 미친 소리라고 했죠. 40년이 넘었는데 누가 아직 거기를 가냐고.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근데 정말 있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배기 위로 떨어져 끓는 국물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4년 전이라고. 네. 그때도 나는 매주 관악산을 갔어. 이 한마디에 복순이 울었습니다. 입을 가리고 어깨를 떨며. 순이의 직감이 맞았던 겁니다. 40년이 넘도록 나는 순이와 처음 갔던 그 산에 매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를 만나려고 간 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도 몰랐던 그 마음을 순이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매주 올라갔어요. 진짜 올라갈까 싶어서. 근데 얼굴을 몰랐으니까 이름을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본 거야. 복순이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답을 못한 거야. 내가 왜 떠났냐고 물었을 때. 복순이 다시 끄덕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맞았습니다. 전부 맞아떨어졌습니다. 대답을 피하던 것, 노래를 모른 척한 것, 그랬겠지라는 애매한 맞장구, 반지의 헐렁함, 전부. 속았다는 분노는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매주 죽은 친구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려고 이 산을 올랐다는 것.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찾으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 하나로. 복순이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것,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고 테이프로 한번 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순이가 남긴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종이 한두 장 무게. 하지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뜯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이걸 열면 정말로 끝이니까. 순이와의 마지막 연결이 끊어지니까. 봉투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소파에서 앉아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누런 종이의 결이 전등 불빛 아래서 거칠어 보였고 모서리에 접힌 자국이 세월의 두께를 말해주었습니다. 할멈이 부엌에서 무슨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이 봉투 안에 침묵에 묻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거실로 나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입구를 조심스럽게 뜯는데 종이가 오래되어 바스락거리며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2가지가 나왔습니다. 접힌 편지 1장, 그리고 오래된 흑백 사진 1장. 사진을 먼저 봤습니다. 공장 옥상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2줄로 서 있고 구석에 오른쪽 끝에 나와 순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순이가 살짝 웃고 있었습니다. 보조개가 보였습니다. 단발머리가 바람에 살짝 날리고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린 팔이 가늘고. 나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순이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흑백에 조그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얼굴을. 18에 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어깨가 잔뜩 올라간 채로 지금 봐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자세인데 순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걸 몰랐겠지만 사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이의 글씨체.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조그맣고 반듯한 글씨. 다만 마지막 줄로 갈수록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쓴 거니까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종달아,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근데 뭔가 신기하다. 네가 이걸 읽고 있을 거라는 게 느껴져. 나 그때 왜 말도 없이 갔는지 알지? 아버지가 쓰러졌어. 동생들이 셋인데 다 어렸어. 일본 가면 돈을 2배로 준다고 했어. 너한테 말하면 못 갈 것 같았어. 너는 가지 말라고 안 했을 거야. 대신 나도 같이 가겠다고 했을 거야. 그러면 둘 다 망하잖아. 그래서 도망쳤어. 그게 평생 후회였어. 3년 후에 돌아왔을 때 너를 찾았어. 근데 네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때 알았어. 내가 기다리지 마라고 했으니까. 내가 안 기다린 건 내 탓이야. 종달아.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사람 잘 해줘. 나 대신 옆에 있어준 사람이잖아. 그리고 종달새는 높이 올라가서 노래하는 새래. 너 아직도 노래 안 하고 있지? 이제는 좀 해. 고마웠어. 사랑했어. 순이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였는지, 도망쳤어 부터였는지, 사랑했어 부터였는지. 눈물이 줄줄 흘렀는데 끝부분에서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너는 가지 말라고 안 했을 거야. 나도 같이 가겠다고 했을 거야. 맞아. 나는 그랬을 거야. 그래서 순이가 도망친 거야. 나를 지키려고. 야, 이 사람이 사랑했으면 왜 도망가? 며칠 뒤 다시 관악산에서 복순을 만났습니다. 정상 바위에 나란히 앉아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순 씨, 편지 읽었어. 그래? 아, 슬픈 사람이야.
사랑하면서 왜 도망가? 복순이 같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그러게 나도 그랬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사랑하면서 왜 도망가?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슬픈데 웃기고 웃긴데 슬픈 묘한 공기가 정상을 감쌌습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지나가고 두 늙은이가 바위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는 풍경이라니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복순씨, 응? 3년 동안 매주 올라왔다고? 비 올 때도? 비 올 때는 안 갔어. 나도 무릎이 안 좋아.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꼭 이런 식입니다. 감동적인 순간에 무릎 타령을 하며 분위기를 깨버리는. 고맙습니다.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순이한테 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고 햇살이 비쳐 눈이 부셨습니다. 야, 순이야, 들려? 고맙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바람이 대답인 양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할멈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오는 걸 힐끗 보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반응. 이 집에서 나는 투명인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현관에 서서 할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파마 머리의 뒷모습, 카디건을 걸친 어깨, 조금 굽은 등. 45년 동안 내 밥을 해주고 내 빨래를 해주고 내 잔소리를 들어주고 내 무뚝뚝함을 견뎌준 그 등. 순이가 그랬지. 옆에 있는 사람 잘해주라고. 나 대신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72년 인생의 처음으로 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말순아. 할멈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내가 먼저 이름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왜? 저녁 뭐야? 된장찌개. 맛있겠다. 할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미쳤어? 맨날 맛없다고 하더니. 내가 그랬나? 그랬지. 어제도 그제도. 내가 가스불 켤 테니 앉아있어. 할멈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를 올리고 가스불을 켜는 익숙한 동작. 매일 봤는데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아. 왜 또? 부엌에서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부엌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냄비 올리는 소리도, 수저 부딪히는 소리도 전부 멈췄습니다. 뭐? 밥 해줘서 매일. 할멈이 부엌 문틈에 기대서 나를 봤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벌써. 이 사람이 산에서 뭘 먹고 온 거야? 막걸리? 술 먹고 헛소리 하는 거지? 자, 헛소리 아니야. 됐어. 밥이나 먹어. 할멈이 돌아서는데 손등으로 눈을 훔치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할멈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이 부부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돌아서서 울고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하지만 오늘 작은 금이 같습니다. 그 무뚝뚝한 벽에 고마웠어. 4글자. 4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한 말.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옆에 반찬이 4가지. 평소보다 하나 더 많았습니다.
할멈은 아무 말 없이 놓고 왔고 나도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사진을 꺼내 잠깐 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뚝배기 김이 올라와 얼굴을 가려줘서 다행이었습니다. 할멈은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반찬을 하나 더 꺼내주었습니다. 계란말이. 나는 숟가락을 멈추고 그 계란말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시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등산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막걸리 페트병 2개, 종이컵은 3개. 왜 3개냐고요? 아직은 말 안 합니다. 배낭을 꾸리는데 할멈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나를 봤습니다. 또 가? 나는 배낭 지퍼를 잠그며 입안에서 단어를 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한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말. 같이 갈래? 할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산, 같이 가자고. 내가 왜 산을? 정상에서 먹는 막걸리가 맛있어. 나 무릎 아파. 천천히 가면 돼. 할멈이 나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뭔가를 읽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얼굴에서, 내 눈에서. 이 갑작스러운 제안의 이유를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미쳤나 봐. 그러면서 이미 안방으로 가서 운동화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장롱에서 바람막이 점퍼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할멈의 모습을 보며 나는 씩 웃었습니다. 입으로는 싫다고 하면서 몸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 45년을 같이 살아도 이 부분만은 안 변합니다. 관악산. 둘이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할멈이 헐떡거렸습니다. 등산로가 가파른 구간에 접어들자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가빠지고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왜 하필 산이야? 조금만 더 가면 돼. 10분 뒤. 얼마나 더? 조금만 더. 또 10분 뒤. 이 사람이 조금만이 3번째야. 진짜 조금이야. 저 위가 정상이야. 할멈이 등산 스틱도 없이 두 무릎을 찍으며 올라가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귀엽다고 느낀 게 얼마만인지, 아니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할멈이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이 커졌습니다. 발 아래로 서울 시내가 펼쳐지고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멀리 북한산까지 보이는 그 풍경. 여기가 이랬어? 그래, 여기가 좋아. 왜 한 번도 안 데려왔어?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데려왔냐고. 여기는 나만의 장소였으니까. 순이와의 기억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 자리에 할멈이 서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서 있어야 한다는 걸. 바위 위에 앉아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종이컵 2개. 아직도 산에서 술을? 경찰 오면 어쩌려고? 여기까지 경찰이 올 일이 없어. 이 사람이 법도 무시하고. 투덜거리면서 종이컵을 받아 한 모금 마시는 할멈. 입술을 쩝 다시며 달다 하는 표정. 둘이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어색했습니다.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색하다니. 웃기는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는 게 처음이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할멈의 파마머리를 흩날리고 나는 그 옆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매주 이렇게 혼자 마신 거야? 외로웠겠네. 그 한마디가 가슴에 찔렀습니다. 할멈은 잔소리를 하면서도 가끔 이렇게 정확한 말을 던집니다. 칼날처럼. 아니, 이제는 안 외로워. 할멈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할멈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둘 다
먼저 돌리지 않았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같이 왔네. 돌아보니 보라색 조끼에 복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걸걸한 목소리에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린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웃었습니다. 종이컵이 3개인 이유. 여기요, 여기. 복순이 다가와서 할멈을 봤습니다. 아이고, 사모님이세요? 할멈이 당황하며 나를 봤습니다. 아, 네. 남편분 참 좋으시다. 매주 올라오시더라고요. 대단한 체력이야. 할멈이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묘했습니다. 이 사람이 매주? 나는 모른 척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막걸리 한 잔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위 위에 관악산 정상에 종이컵 3개에 막걸리를 따르고 복순이 3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건배! 뭐해? 그냥 살아있으니까? 3개의 종이컵이 부딪혔습니다. 툭 하는 가벼운 소리. 막걸리가 살짝 넘쳐 손등을 적셨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눈이 부셔서 찡그렸는데 그 빛이 따뜻해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야, 순이야. 정상주 한 잔 따라놨다. 네 몫이야. 바람이 가져가겠지? 조용히 주머니에서 4번째 종이컵을 꺼냈습니다. 막걸리를 따라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멈이 왔습니다. 그건 뭐야? 바람한테 주는 거야. 바람이 술을 먹어? 복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에서는 먹어요, 사모님. 산에서는 다 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컵이 살짝 흔들리며 막걸리 표면에 잔 물결이 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입술을 대고 한 모금 마시는 것처럼. 복순이 신나게 트로트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이 그 노래 나도 아는데 하며 따라 불렀습니다. 두 할머니가 정상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사이 나는 가운데에 앉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종달새는 높이 올라가서 노래하는 새래. 이 나이에 노래라. 뭐 나쁘지 않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세 사람의 뒷모습이 관악산 정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이고 바람이 불고 트로트 노래가 들리고 바위 위 4번째 종이컵에서 막걸리가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마신 것처럼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것은 남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워버리지는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선반 위에서 깎은 은반지, 도시락 뚜껑 위에 올려진 계란말이 한 조각, 관악산 정상에서 석양에 물들던 손가락, 그리고 종이 쪽지 위 6글자. 기다리지 마. 미안. 순이가 남긴 것은 반지와 편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이라는 친구의 3년간의 발걸음도, 종달이라는 늙은 남자가 비로소 입을 연 고마웠어라는 4글자도, 정상에서 나란히 앉은 3사람의 웃음소리도 전부 순이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양이 바뀔 뿐입니다. 가슴속 구멍으로 남기도 하고 매주 오르는 산이 되기도 하고 옆 사람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상에서 마시는 술 한 잔처럼 꼭대기에서는 비로소 솔직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